한 나라의 국민이 납치됐습니다. 그러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울린 순간 어지러웠던 세상은 멈췄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데토네이트미 마시멈. 그럼 저희가 하겠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무릎을 꿇고 태국이 환호했습니다. 그 어떤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나라의 결단이 있었을 뿐. 모든 역량 총동원하겠습니다. 외신은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작전이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통화를 건 쪽이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그 짧은 전화에 왜 이렇게 흔들린 걸까요? 도대체 한국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총성은 없었지만 비명이 있었고 시체는 없었지만 절망이 있었죠. 저 역시 포기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이 움직인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하워드입니다. 영국 국방부 전략참모 출신이자 지금은 국제안보 분석가로 20년간 분쟁 지역을 누볐죠.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2024년 가을, 동남아시아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국제 보이스피싱과 납치, 인신매매가 확산됐죠. 현지 언론들은 이곳을 스캠보디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비아냥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저는 이곳을 전장보다 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총알은 피할 수 있지만 부패는 피할 수 없었죠. 태국과 베트남 정부가 경고했지만 캄보디아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아니,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묵인이었죠. 국경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접경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신들은 이곳을 동남아의 화약고라 불렀죠. 각국 외교관들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현장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납치됐고 며칠 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했죠.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자국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그날 기자회견장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웃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그는 한결같이 답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과장된 보도입니다. 저는 회견장을 떠나는 외교관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엔 분노가 아니라 포기가 있었죠. 한 프랑스 외교관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은 끝났어요. 아무도 이곳에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국제사회는 침묵했죠. 유엔은 성명만 발표했고 주변국들은 자국민 철수에만 집중했습니다. 저 역시 런던 본부에 보고서를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끝났구나. 외신 기자들끼리 모였습니다. 한 로이터 기자가 맥주잔을 기울이며 냉소했죠. 이젠 뭘 기대하겠어? 캄보디아는 이미 범죄 국가야. 국제사회, 그들은 관심도 없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였습니다. 태국 기자 한 명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이요. 한국?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뭘 한다는 거죠? 태국 기자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행 금지령을 선포했고 특수대응팀을 급파한다는 속보였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여길 왜 오는 거지? 캄보디아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프랑스 기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쇼하려는 거겠지. 며칠 있다가 조용히 돌아갈 거야.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도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불빛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외교 한 통화가 판도를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책임이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격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무엇을 증명할지도요. 다음 날 새벽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국 기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에드워드, 그들이 도착했어요. 지금 당장 공항으로 오세요. 저는 옷을 챙겨 입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죠. 이 하늘 아래서 뭔가 엄청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공항은 이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태국 방송사 카메라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현지 기자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직감했습니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약 20명 정도였죠. 앞장선 여성의 키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진아 외교부 차관이었습니다. 그 뒤로 군 출신으로 보이는 인물들과 경찰, 법무 전문가들이 따라왔죠.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긴장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연함만이 있었죠.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말을 알고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외교관을 봤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태국 TBS 앵커가 생중계로 외쳤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봤죠. 자막이 떴습니다. 이건 K드라마가 아니다, 실전이다. 옆에 있던 태국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라고요. 대응팀은 곧바로 차량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로 직행했죠. 저는 그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차량 한 대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현지인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내무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이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봤죠. 김진아 차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고 경찰은 당황했습니다. 잠시 뒤 내무부 차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똑똑히 봤습니다. 이미 분위기는 기울어져 있었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양측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캄보디아 측은 8명, 한국 측도 8명이었죠. 그러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두께가 5cm는 됐죠. 캄보디아 차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첫 장에 박힌 사진 한 장 때문이었죠. 납치 현장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좌표까지 명시돼 있었죠. 저는 그 서류를 멀리서 봤습니다. 준비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캄보디아 측 관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김진아 차관은 그저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말없이요. 그 침묵이 20분을 넘어갔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말이었죠. 김진아 차관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건물을 나섰을 때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지치지 않은 걸음걸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세였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요. 저녁 무렵 태국 방송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응팀의 도착부터 내무부 방문까지 전 과정이 뉴스로 나갔죠. 앵커들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과 다르다는 투였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습니다. 태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우리 정부가 못한 일을 한국이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리스펙트 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1만 건을 넘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건 단순한 외교 사절단이 아니라고요. 이건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날 밤 프놈펜의 하늘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수첩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공항 전체를 울렸다고요. 그리고 그 울림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요. 캄보디아 정부 청사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패닉 상태라고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세상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군대가 아닌 외교로 상대를 압박하는 힘을요. 총이 아닌 서류로 권력을 무너뜨리는 순간을요. 한국은 단 하루 만에 도착했고 단 한 번의 회의로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결단이었죠. 48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침묵했습니다. 답변도 없었고 연락도 없었죠. 저는 그 침묵이 오만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응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머물며 기다렸죠. 그러나 그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진아 차관은 매일 오전 8시에 로비로 내려왔고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채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압박이었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그 모습을 매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응팀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뉴스였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긴장감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묵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국 외교부 소식통이었죠.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태국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 간 직통 전화는 외교에서 최고 수준의 신호입니다. 이건 더 이상 실무 차원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한국은 이 문제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끌어올린 겁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했죠. 1시간 뒤 태국 총리실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태국은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그 성명문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동남아시아의 판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국 주요 방송사들이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PPTV, TNN, 채널 3 모두가 긴급 뉴스를 내보냈죠. 앵커들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국이 한국 편에 섰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태국 외교부 청사 앞에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한 태국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게임이 바뀌었다고요. 캄보디아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태국이라는 이웃 국가가 등을 돌렸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됐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캄보디아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훈마네트 총리가 직접 한국 대응팀을 만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총리 집무실에서 회동이 열렸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건물 밖에서 기다렸죠.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프놈펜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먼저 나왔고 훈마네트 총리가 뒤따랐습니다. 총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성명서를 읽었죠.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에 공식 사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조사를 약속했고 한국과의 합동수사팀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기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질문이 난무했지만 총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권력자가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아 차관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에 섰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요.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신념의 승리였다는 걸요. 한국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죠. 그들은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내지 않고도 상대를 굴복시켰다고요. BBC는 외교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국식 외교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저는 호텔방에서 그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전쟁을 봤지만 외교 한 통화가 판도를 바꾸는 것은 처음이라고요. 군사력이 아니라 책임이 상대를 무릎 꿇렸다고요. 태국 소셜미디어가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죠. 코리아 체인지드 더 게임이라는 문구였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태국이 고개를 들자 세상이 반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한 나라가 무릎 꿇었고 다른 한 나라는 품격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가 국경을 바꿨다고요. 세상은 그날 국력을 다시 정의했다고요. 이틀 뒤 한국 대응팀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러 갔죠. 김진아 차관이 제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기억합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의무를 다한 사람의 안도감이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고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승리는 짧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상황이 바뀌었죠. 캄보디아 내무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합동수사팀 구성을 거부했고 한국 측 조사관들의 현장 접근을 막았습니다. 약속은 공중에 떠버렸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예상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요. 한국 대응팀은 이미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남은 조사관 5명이 있었죠. 그들은 푸놈펜 외곽의 납치 현장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길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허가가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국 조사관들은 차에서 내리지도 못했습니다. 경찰 20여 명이 도로를 봉쇄했고 무장 경비까지 배치됐죠. 한 조사관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훈센 전 총리의 조카가 스캠 조직 배후로 지목됐다는 정보였죠. 현지 언론이 보도하려 했지만 기사는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압력이 들어간 겁니다. 저는 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소식통을 만났고 문서 사본을 입수했죠.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권력층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비호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훈센 가문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납치 사건 관련 서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증거가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군 시절 폭발을 수없이 봤지만 진실이 사라지는 속도가 그것보다 빨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접수만 하고 답변하지 않았죠. 회의 요청도 거부됐습니다.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특별 취재팀이 파견됐죠. KBS와 SBS 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푸놈펜에 도착하자마자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기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납치 현장 주변을 취재했죠.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피해자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감시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한국에서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납치 영상이 공개됐죠. 피해자가 끌려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장면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가짜뉴스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영상 속 제복 번호까지 확인됐습니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가 한국 보도를 인용했고 BBC가 후속 취재에 나섰죠. 태국과 베트남 언론들도 합류했습니다. 푸놈펜을 향한 시선이 다시 집중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자들의 카메라가 어둠을 찍고 있다는 걸요.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진실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UN 인권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였죠. 회의장에서 한국 보도 영상이 상영됐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침묵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변명은 무의미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경찰 간부 한 명이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피해자 명단이 유출됐죠.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태국인과 베트남인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봤습니다. 37명이었습니다. 그중 13명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죠. 나머지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익명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대 후반의 경찰이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의 떨리는 손에서 뭔가를 봤습니다. 용기였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한 사람의 결단이었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고요. 한국 대사관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유출된 명단을 근거로 캄보디아 정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죠. 37명의 신원 확인과 생사 여부를 요구했습니다. 48시간 안에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푸놈펜의 밤은 다시 긴장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부 청사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요. 진실을 인정할 것인가,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저는 호텔방에서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지만 카메라가 있었다고요. 진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룻밤 사이에 한국은 침묵한 세계의 확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뒤 태국 경찰청이 긴급 발표를 했죠. 캄보디아 국경에 특별수사팀을 재배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지만 실제로는 캄보디아를 압박하는 조치였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은 지금껏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움직이자 태국도 움직인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 나라의 용기가 다른 나라에게도 용기를 준다는 걸요. 태국 방송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마린 TV는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죠. 제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요. 국경 지역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태국 경찰이 검문소를 강화했고 캄보디아 측 불법 이동을 차단하기 시작했죠. 저는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나란히 걸린 장면을 봤습니다. 그것은 전쟁보다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익명 제보가 이어졌죠. 경찰 내부 문서가 유출됐고 스캠 조직과 권력층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푸놈펜 시내에서 작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캄보디아인들이었죠. 그들은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라, 정의를 세워라. 경찰이 해산시키려 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시위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100명도 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 100명이 용기를 낸 겁니다. 권력이 두려운 나라에서 거리로 나온 겁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성명을 발표했고 호주가 캄보디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미국 국무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시작한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시간은 서울 시각 오후 2시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했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요. 우리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고요. 타협은 없다고요.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말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태국 언론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PPTV 앵커는 이렇게 평가했죠. 이건 외교가 아니라 신념이라고요. 태국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 행동한다. 리스펙트 코리아. 현지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프레이 포 코리안 호스티지였습니다. 태국, 베트남, 필리핀 네티즌들이 동참했죠. 하루 만에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연대였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의의 시작은 언제나 작다고요. 그러나 끝은 위대하다고요. 한국이 던진 작은 돌멩이가 이제 파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각회의가 긴급 소집됐고 훈마네트 총리가 직접 나섰죠. 그는 국민 대상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담화를 보며 알았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요. 캄보디아는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내부의 균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의 무게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태국 방송이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이 움직이자 세계가 따라 움직였다였습니다. 저도 인터뷰에 응했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의 승리가 아니라고요. 양심의 승리라고요. 푸놈펜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캄보디아인 직원이 제게 커피를 내주며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한국에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날의 기록을 남겼죠.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국을 지지했다고요. 국경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았다고요.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깜빡였죠.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던진 빛이 이제 여기까지 닿았다고요. 그리고 이 빛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요.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는 걸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였죠. 그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 2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푸놈펜 경찰서 앞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몰려 있었죠. 캄보디아 경찰이 입구를 봉쇄했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혐의는 허위 보도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외국 언론의 악의적 보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20년간 전장을 누볐지만 이렇게 뻔한 보복은 처음 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공격으로 전환한 겁니다. 한국 대사관이 즉각 항의했습니다. 영사 접견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죠. 캄보디아 외교부는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두 기자는 여전히 구금돼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다시 푸놈펜으로 향했죠. 이번엔 법무부 차관과 국정원 간부도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캄보디아 내무부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건물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이어졌죠. 그 시간 동안 태국 방송들이 생중계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김진아 차관이 건물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기자들 앞에 선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죠. 언론을 건드린 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요. 그날 저녁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보고를 올렸고 태국과 미얀마에도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외교 루트를 총동원한 겁니다. 태국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총리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요. 태국군이 국경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사실상 캄보디아를 견제하는 조치였죠. 저는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 군인들이 검문소를 증설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비난했고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죠. 기자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도 동참했죠. 캄보디아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됐다고요. 이틀째 되던 밤, 푸놈펜 정부 청사의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알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패닉 상태라고요. 사흘째 아침 전환점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법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기자 2명을 석방한다는 내용이었죠. 혐의는 취하됐고 공식 사과도 따라왔습니다. 저는 경찰서 앞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2 기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김진아 차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2 기자와 악수를 나눴죠. 말은 없었지만 그 악수에는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태국 방송들이 속보를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승리라는 제목이었죠. 현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국가다. 저는 그날 2 기자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말했죠.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에 한 기자가 답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믿었다고요. 나라가 지켜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의미구나 싶었죠. 국민이 나라를 믿고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푸놈펜의 하늘은 처음으로 조용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죠.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 그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가뒀지만 세상의 눈은 가둘 수 없었다고요. 김진아 차관의 목소리에서 냉철한 분노를 들었다고요. 그녀는 전투복 대신 품격으로 싸웠다고요. 캄보디아 정부 청사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침묵을 배운 겁니다. 진실 앞에서는 권력도 무릎 꿇는다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증명했는지, 외교가 무엇인지, 국가의 품격이 무엇인지요.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푸놈펜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7장. 새벽이 왔습니다. 푸놈펜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청사 앞에는 각국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오전 9시 훈마네트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손에 든 성명서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똑똑히 봤죠.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죠.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납치 피해자를 송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과의 합동조사를 전면 수용한다고 밝혔죠. 공식 사과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은 없었지만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항복을 봤죠. 그러나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전쟁 없는 승리였습니다. 태국 방송들이 일제히 속보를 터뜨렸죠. 한국이 전쟁 없이 승리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들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죠. 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김진아 차관과 훈마네트 총리가 협약 문서 앞에 섰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두 사람이 펜을 들었죠. 저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한 줄의 서명이 만들어지는 순간을요. 그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순간 역사가 바뀌었죠. 한 나라가 무릎 꿇었고 다른 한 나라는 품격을 증명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태국 기자였죠.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죠. 그건 슬픔이 아니라 감격이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났습니다. 김진아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저 의무를 다한 사람의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억류됐던 한국 기자들이 귀국하는 날이었죠.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태국 시민들이었죠. 그들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이 박수를 쳤죠. 한 태국 여성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영웅이라고요. 기자 한 명이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펜으로 세상을 바꿨다는 걸요. 총이 아니라 진실로 싸웠다는 걸요. 그리고 이겼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김진아 차관을 마지막으로 봤죠. 그녀는 제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답례했죠.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보며 생각했죠. 저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다고요. 군대 없이, 폭력 없이, 오직 신념만으로요. 그날 저녁 국제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렇게 썼죠. 한국의 외교력이 무력보다 강했다고요. BBC는 새로운 외교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기사들을 읽었죠. 그리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그날 푸놈펜은 숨을 죽였다고요. 그 어떤 전투보다 위대한 침묵이었다고요. 한국은 적을 굴복시킨 게 아니라 세상을 설득시켰죠. 창밖을 봤습니다. 푸놈펜의 밤거리가 보였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죠. 이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요. 한 나라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평화였습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 신념으로 쟁취한 승리였죠. 저는 그날 외교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책임이 상대를 무릎 꿇렸죠. 총이 아니라 품격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20년간 전장을 누볐지만 진짜 강한 나라가 무엇인지는 한국에서 배웠죠.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푸놈펜에 있었죠. 사건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대응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었죠. 군사력이 아닌 외교력으로 평가받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의 외교력, 무력이 실패한 곳에서 승리하다.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흔쾌히 응했죠. 스튜디오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다고요. 대신 신뢰를 쐈다고요. 그게 진짜 힘이라고요. 태국에서는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공식 연설에서 말했죠. 한국과의 신뢰는 혈맹보다 강하다고요.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며 전율했습니다. 태국 시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꽃과 손편지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당신들은 진짜 동맹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봤습니다. 국경을 넘은 감사였습니다. 캄보디아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스캠 단속이 전면화됐고 부패 경찰들이 대량 해임됐죠. 정부 공식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린 배웠다. 진정한 국가는 국민을 지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도문을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울렸죠. 그건 한 나라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확실하게 왔습니다. BBC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었죠. 저는 런던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승리 요인이 뭐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죠. 승리가 아니라고요. 의무를 다한 것뿐이라고요. 한국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게 전부라고요. 앵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에게 배워야 할 게 뭐냐고요.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품격이라고요. 힘이 아니라 품격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이라고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죠. 저는 한국을 연구한 게 아니라 배웠다고요. 그들에게서 진짜 강함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태극기 사진 한 장을 놓았죠. 푸놈펜 하늘에 펄럭이던 그 국기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깃발 아래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요.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한국식 외교 신뢰로 쏘다.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죠. 세계는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존경한다고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요.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보였죠.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동남아시아에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하늘, 태국의 국경, 그리고 한국의 깃발.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스승으로요. 배워야 할 나라로요. 그들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총이 아니라 품격으로 증명된다고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푸놈펜에서 쓴 수첩이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가 적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떠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 하늘 아래 있다고요. 그들의 승리는 적을 무릎 꿇린 게 아니라 양심을 일으킨 것이라고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한국이 보여준 외교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요. 당신의 나라는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가?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세상에 던집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한국은 그렇게 움직였다고요. 그것이 진짜 강한 나라라고요.